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로 55, 평생을 남의 집 살림을 돌보며 살아온 가정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해야 했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가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봐도 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자식들 학비대고 먹이고 입히느라 제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새 옷 한 벌 입어본 기억도 희미합니다. 회장님 댁에 들어온 지는 어느덧 2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30살 풋풋한 청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딸처럼 때로는 친동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기에 회장님 내외부는 제게 부모님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회장님은 엄하시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거나 명절이면 꼭 제 자식들 용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영희야, 너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회장님의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회장님을 모시는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매일 아침 회장님께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 저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장님은 알츠하이머가 깊어질수록 저를 더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제 목소리만 들으면 고개를 돌리셨고 제 손이 닿으면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영희야, 영희가 내 곁에 있어 고맙구나. 회장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회장님 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회장님의 자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부터였습니다. IT 기업 CEO라는 큰아들, 유명한 의사라는 딸, 그리고 금융업계에서 일한다는 작은아들까지.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자식들이 회장님의 병세가 깊어지자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걱정에 온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빛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번뜩이는 탐욕이 그들의 눈동자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으니 이제 기업 지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알츠하이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유언장이라도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가정부 아줌마가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것도 문제야. 혹시라도 딴 마음 품을까봐 불안해.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알던 회장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물려줄 도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저 가정부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잠든 회장님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회장님 방에 채워진 자물쇠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듯 답답했습니다. 회장님을 향한 그들의 탐욕이 이제는 노골적인 폭력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회장님을 아예 별채로 옮겼습니다. 본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던 평소에는 창고처럼 쓰이던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밖이 보이지 않았고 방문에는 새로 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그곳에 가두고 저에게는 회장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약을 드릴 때면 큰아들과 딸, 작은아들이 번갈아 가며 옆에서 저를 그림자처럼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가 회장님의 재산을 탐하는 도둑이라도 되는 양저를 후쳤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비쳤습니다. 아줌마,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괜히 나섰다가 당신 아들, 딸까지 다칠 수 있어. 큰아들의 싸늘한 경고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식들까지 언급하는 그들의 비열함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것이 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점점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별채로 옮겨진 지 며칠 만에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고 눈빛은 더욱 흐려져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몰래 회장님 방에 들어가면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지친 미소였습니다. 영희야, 여기 어디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멍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주는 약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회장님을 쇠약하게 만드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님의 생명이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회장님 방에서 작은 소동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회장님께 서류를 들이밀며 강제로 서명을 받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여기 서명 찍으세요. 그래야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장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저의 유대감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회장님은 언제나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몰래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영희입니다. 회장님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회장님을 이곳에서 꼭 꺼내드릴게요. 회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게는 거대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장님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은 자식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맡긴다. 그날 밤 회장님의 희미한 속삭임이 제 등골을 타고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회장님을 구해낼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주머니에는 몰래 챙겨둔 쇠지렛대와 열쇠 꾸러미를 넣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별채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 발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방문 앞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쇠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쇠지렛대를 꺼내 빗장 틈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저 영희입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게요. 회장님은 눈을 뜨셨지만 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앙상한 몸이 제 등에서 축 늘어진 회장님의 체온이 제 등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너에게 모든 걸 맡긴다. 아무도 모르게 해.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입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내는 듯 절박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업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별채를 벗어나 본체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쪽문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열쇠를 하나씩 끼워 보았습니다. 낡은 자물쇠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힘껏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쪽문을 열고 회장님과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업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장님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진맥진하면서도 회장님을 등에 업고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났고 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추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할지 알면서도 나섰지만 이토록 빨리 위기가 닥쳐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 순간 회장님을 업고 다시 무작정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찔렀지만 저는 고통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헤매다 저는 시립병원 응급실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분이 위험합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업고 온 회장님의 상태를 보자 그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분은 누구시고요?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알츠하이머, 자녀들의 학대, 그리고 제가 구출해온 경위까지. 지금 이분을 안전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사는 제 간절한 호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의 보호하에 안전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드디어 회장님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자녀들은 분명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붙일 것이고 저는 회장님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회장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병원에 모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곧이어 회장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연기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아버지를 집에서 데려갔습니까? 큰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짜 걱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유괴한 범인입니다.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환자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가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애 씨 현재 알츠하이머 환자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회장님을 구한 거예요. 자녀들이 회장님을 학대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더욱 분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학대한다니요. 우리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에요. 작은 아들이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연기에 경찰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회장님이 증언해 주실 거예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진실을 증언할 수 없었고,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저를 유괴범의 어머니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제 평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김영희 씨, 솔직히 말하세요. 회장님의 재산이 목적이었죠? 취조실에서 형사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회장님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자녀들이 회장님을 별채에 가두고 학대했어요. 저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그런 걸 본 사람이 없는데요. 오히려 자녀분들은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저만이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교묘하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회장님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헌신이 한순간에 범죄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TV에서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 유괴범 김영희, 25년간 가정부로 일하며 기회만 노렸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유괴범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나쁜 여자가 다 있나? 25년 동안 믿고 맡겼는데 치매 환자를 이용해 재산을 노리다니 정말 악질이다. 가정부들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증명됐네. 제 자녀들도 이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영희는 어디 갔지? 영희가 와야 해. 회장님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만을 찾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면회를 왔을 때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시면서 저만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의료진과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유괴범이라면 피해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찾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더욱 교묘하게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고 언론은 그들의 말만을 믿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회장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츠하이머 환자의 말을 증거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에서 저는 회장님이 남긴 단서들을 떠올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42. 혹시 회장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간수에게 간청했습니다. 단 한 번만 집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제발요,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제 간절한 호소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진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간절한 호소를 들은 한 젊은 경찰관이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
정말로 회장님이 당신만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김영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호하에 단 한 번만 회장님 댁에 들어가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동행하고 모든 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제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영사와 함께 회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자녀들은 출장과 병원 면회로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25년 만에 수갑을 찬 채로 들어서는 그 집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평소 금고 40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했죠?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회장님이 평생을 보내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이 가장 아끼시던 공간이에요. 저는 회장님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끔 책상 서랍을 열어보시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금고가 있을까요? 김영사가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책상이었지만 저는 회장님의 습관을 기억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세 번째 서랍을 열 때 특별히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서랍을 봐주세요. 저는 세 번째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김영사가 서랍을 열어보니 안쪽 벽면에 작은 디지털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요. 비밀번호는 40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단순히 40일을 입력해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다른 말씀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장님께서 평소 즐겨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영희야, 내 생일이 언제지? 4월 2일이죠, 회장님. 그래, 1942년 4월 2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1941을 입력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이에요. 금고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장님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와 함께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 자식들이 나를 해치려 했거나 이미 해쳤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탐욕을 알고 있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이 내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금고 안에는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다. 변호사 앞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되어야 하며 너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또한 자녀들이 나를 학대한 증거들도 함께 넣어두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약물 분석 결과 강제로 서명을 받으려 했던 위조 서류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까지. 영희야, 너는 내 진짜 가족이었다. 25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너만이 내 마지막 뜻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회장 이만숙.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김영사도 편지 내용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정말로 회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건이 뒤바뀌는 증거들이군요. 자녀들의 녹음 파일까지 있다니.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니 자녀들이 회장님을 협박하고 학대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심지어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가자고 계획하는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영애 씨, 당신은 결백할 뿐만 아니라 회장님을 구한 영웅입니다. 김영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긴급 체포되었고 저는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완전히 다른 보도를 했습니다. 가정부 김영희, 알고 보니 노인 학대 고발한 영웅. 25년간 헌신한 가정부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탐욕에 눈먼 자녀들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 세상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약해 보이셨지만 제가 들어서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구나.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회장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려야 했습니다. 25년간 가정부였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희망나눔 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만 돌보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거대한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났습니다. 영희야, 너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족처럼 돌봐주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회장님을 모시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손길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직접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뵐 때마다 그분들의 눈에서 반가움의 빛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돌봐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김 이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돌봄을 받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싶으셨을까요? 두 번째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두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아줌마, 나 대학 갈 수 있어?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제 어린 시절 자녀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꿈을 포기하지 마. 이모가 도와줄게. 재단에서 지원받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는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 요양원 건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처럼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로 홀대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모든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요양원 개원식에서 제가 한 다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당부했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류 작성하는 법, 회의하는 법,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법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김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이사장님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회장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덕분에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회장님의 자녀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인학대와 재산 편취 시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저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김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은 이사장님 뿐이었는데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요양원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2년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웠다. 내 진짜 딸.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분들, 독거노인분들, 학생들, 요양원 어르신들까지 모두들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네. 회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일한 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회장님의 사진에 인사를 드립니다. 회장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유괴범으로 몰려 절망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독거노인만 해도 수백 분이 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200명이 넘습니다. 요양원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100분이 넘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기도 합니다. 평생 가정부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영희 이사장님, 오늘도 웃으며 일하시네요. 재단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회장님이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회장님처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회장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오늘도 저는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